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4년 차가 되네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제가 어딜 가서 제 자신이 1등 신부감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 여타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30대의 여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엎드려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결혼을 엄청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신랑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보너스가 잘 나오면 1억 정도로 버는 해도 있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에 망설였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는 따로 모아놓은 저금이 없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 회사에서 정반대 방향에 있는 저희 회사 위치 특성상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남편은 33살 나이에 회사 연차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랄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 되었거든요. 저는 당시 연봉이 2천 중반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연봉 알뜰살뜰하게 잘 모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31까지 시집 안 가고 돈 6천 모은 게 전부이고 그게 제가 알뜰하다는 증거는 되겠지만 자랑거리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도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익숙해서 그렇지 새 직장을 구한다면 비슷한 벌이로 남편 회사나 신혼집 근처에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 겁이 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 나이 되도록 그 돈을 벌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고요. 남편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왜 없겠냐 하면서 자기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남편이 저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모아놓은 게 돈이 7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걸 누가 저금이라고 하냐고 그건 비상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결국 여지껏 돈 한 푼 모으지 못한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원래는 집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남편도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서울 근교 신도시에 시세 괜찮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버님께서 빚보증을 서게 되면서 담보로 잡혀있던 아파트가 넘어갈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급한 대로 그걸 여지껏 남편이 모은 돈으로 불을 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빚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 아닌 가운데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계속 갚아나갔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남편 동생은 현재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유학비까지 남편이 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솔직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집안의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아버님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고 빚도 거의 다 갚게 된 상황에서 남편의 여동생 역시 유학이 마무리되고 해외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남편이 여동생의 학비나 생활비를 남편 돈으로 보내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기둥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도 그 생활을 청산하게 될 때쯤 해서 저한테 청혼을 한 거였고요.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며 부모된 입장으로 면목이 없다고 하셨고 이젠 아버님께서 건강도 되찾으셨고 어머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도움받을 일이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남편 여동생은 해외에 있어서 전화통화로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 제 여동생 삼고 싶을 정도로 부침성 좋고 그동안 남편 덕분에 힘든 순간 다 이겨냈다면서 앞으로는 오빠한테 빚진 거 갚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살 거라고 해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남편 연봉 정도면 시작할 때야 돈이 없다 뿐이지 빠르면 10년이면 투자가치 좋은 곳에 아파트 하나 해놓고 노후 걱정 일찍 끝내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긴 해야겠지만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이라도 보탠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 역할 끝났다는 말에 가족들이 남편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저는 당연히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멍청했던 건지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신혼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모은 돈만으로 남편 회사 근처로 전셋집을 구한다는 건 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집값이 워낙에 높은 곳이다 보니 아무리 전세라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이 웬만한 동네 집 한 채 값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오셨어요. 어차피 집이 넘어가는 거 막아놓은 돈이 아들 돈이 아니겠냐고. 지금이야 당신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 갈 때 되면 신우 손에 돌아가는 거 하나 없이 오롯이 남편이 물려받게 해주신답니다. 신우도 오빠한테 은혜 갚으며 산다고 했으니 당연히 반대를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고 시부모님 말 맞다나 은행에 넘어갈 뻔한 거 남편이 모은 돈 다 털어서 막은 건데 전부 상속받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다만 어차피 물려주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저희가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어머님 아버님 적당한 곳 구해서 들어가고 저와 남편도 적당한 곳 전세로 구하던지 자가로 구하던지 해서 비싼 아파트 손에 쥐고 있기보다 당장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생각은 달랐어요. 집이 30평대 아파트에 남는 방도 있고 화장실도 2개이니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 하시는 겁니다. 말이 같이 살자는 거지. 솔직히 저는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시집살이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남편은 쩔쩔매면서 그냥 이 집에서 돈 모아 나갈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제가 참으라고 하는데 불편한 걸 제가 참으면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불편한 건 당신이 참으라고 하고 남편이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거리가 늘기는 했지만 모아놓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집 찾아다가 거기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제안을 거절한 제게 불만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장 시부모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저희 이런 생각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반대로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이런 저희 거절의 고마움보다는 어떻게든 고집센 며느리를 꺾어놓고 부려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결혼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지역을 옮겨가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인수인계 등 마무리를 잘 짓고 나오기 위해 왕복으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신혼집 근처에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퇴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에 들르라고 하시네요. 무슨 일로 부르시냐 물었는데 오면 안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시댁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퇴근길이기도 하고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야 한다니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로선이 겹치는 곳이 없어서 한 번 더 빙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시댁까지 들린다면 퇴근길에 지하철을 3번, 4번을 갈아타야 하는 게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지장을 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남편이 퇴근하면 저보다 일찍 집에 올 테니 남편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오라가라 하냐고 저보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일하고 오는 길이고 남편 출퇴근 편하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 아들이 하는 건 고생이고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닌가 싶어서 서운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오는 길이라고 저도 엄청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말인데 결국 벌이를 가지고 뭐라 하시더군요. 내 아들이 얼마를 버는데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냐고 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돈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더 퇴근길에 돌아가면서까지 시댁에 들러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들르겠다고 대답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퇴근은 저보다 늦을 때가 많지만
오며 가며 거리가 저보다 짧아서 그런지 남편은 벌써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저한테 잘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셨던 화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시댁에 가겠다고 대답을 드렸으니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애초에 전화 끊으면서 집으로 바로 가서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시댁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자니 남편도 많이 지치고 피곤한 듯 거길 자기가 왜 따라가냐는 느낌의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제가 퇴근길에 고생하고 온 걸 알고 있으니 길게 뭐라 말은 못하고 순순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은 대번에 제 뒤에 서 있는 남편 얼굴 보고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셨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귀한 아들이 따라왔으니 식사부터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부엌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시작하셨어요. 남편 앞으로 고기 반찬들이 다 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열이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팔만 뻗으면 다 닿는 위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은 원래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아버님이 많이 나아지기는 하셨다지만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몸 반쪽이 굳어버리셔서 하루 종일 거의 누워만 계시고 어머님께서 정해진 시간마다 한 번씩 관절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계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힘에 부치신다며 그걸 이제 제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스트레칭은 보통 저녁 10시쯤에 하고 있으니 제가 시간 맞춰서 집으로 퇴근하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솔직히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어머님이 제정신으로 저한테 저러시는가 싶었어요. 그걸 제가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막말로 시부모님이 남편 부모님이라 시부모님이지 당시에는 평생 남으로 지내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딸한테 부탁해도 하기 힘든 부탁을 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칭만 해드리면 되는 거면 간병인을 쓰면 되는 일 아니냐고 했더니 저보고 그 돈을 내줄 거냐입니다. 그 돈은 당연히 못 내드린다 하니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버는 돈 가지고 간병인 월급 주고 나면 뭐가 남냐고 하면서 저희 보고 당신 생활비를 줄 것이냐 따지시더군요. 제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네 월급이다 생각하고 저보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시댁 와서 막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와서 스트레칭하는 것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 월급도 시부모님 생활비도 드릴 생각 없고 제가 와서 아버님 병수발 들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표정을 보니 난감해하는 표정인데 그게 제 걱정에 짓는 표정인지 아니면 부모님 걱정에 짓는 표정인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중간 역할 하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결국 한마디 꺼내시네요. 너 이 아파트 갖기 싫으냐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했더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파트를 당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집을 팔아서 노후자금을 하든 나라에 주고 연금을 받아먹든 하겠다는 겁니다. 유산을 핑계로 거의 반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손해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30년은 너끈하실 테고 제 연봉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금액이 아닌 건 알지만 30년 모으면 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못 살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남편이 아니었으면 은행에 넘어갔어야 할 집인데 그걸 가지고 주네 안 주네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시니 앞으로 이걸 가지고 몇 년을 더 울고 먹으실 바에 필요 없다고 못을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팔아서 간병인을 구하시든 알아서 지지고 볶으시라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대충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집을 상속 못 받게 돼도 상관이 없냐고 하면서 자기 평생 번 돈이 들어간 집이다 마찬가지라며 아쉽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파트 때문에 당신 마누라 평생 시댁에 종살이 시킬 생각이냐고. 그렇게 그 아파트를 상속받아야겠으면 당신이 퇴근해서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 수발 들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집에 있어서 보증 잘못 선 것도 당신 돈 들여서 갚은 것도 다 날 위해 한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내가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좋으라고 내가 희생할 생각 없다 못을 박았더니 남편도 더 길게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하고는 척을 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교류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도 다른 소리 나오게 하는 게 싫으니 저도 제 할도리만큼은 다 했어요. 명절 때나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같이 당연히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날들은 아쉽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저도 새 직장 구해서 출퇴근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돈으로 악착같이 생활하고 남편 돈 알뜰하게 모아가면서 그렇게 4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서 새 집을 알아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돈이 많이 모인 상황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빼고 대출 좀 더 받으면 위치 좋은 신축 아파트도 노려볼만 한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던 시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신우가 인턴 생활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시부모님 사이가 틀어진 걸 알게 되고는 오빠한테 은혜 갚으며 살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고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어서 엄청 얄미웠어요. 그런데 그 신우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어떻게 신우가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괜찮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유학할 때 알고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된 모양입니다. 신우 결혼한다는 말은 알고 있기는 했는데 시부모님이 갑자기 그때쯤 해서 보자고 하시니 솔직히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저희를 보자고 한 이유는 예상한 대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이 남편 될 사람 집안에서 해오는 것만큼 맞춰서 해올 여력이 안 되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신우를 좀 도와줬으면 하셨나 봐요. 신우가 결혼할 때 그냥 넘어가려던 생각도 아니었고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기도 하니 저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 500 정도는 해주자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 돈 500으로는 택도 없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예 집을 한 채 해주자고 하시네요. 신우 남편 될 사람 집안이 워낙에 돈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 정도는 해줘야지 자기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보아하니 저희가 시부모님 노후를 가지고 뭘 해줄 거라 생각되지는 않으셨는지 저희 보고 신우가 결혼하고 살 집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게 무슨 이득이 있냐고 하니 당신들 노후는 신우네가 해줄 것이니 저희 보고도 남는 장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는 장사냐고 했더니 또 시부모님 만능 해결책이나 마찬가지인 집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또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우리 살 날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냐고 당신들 노후에는 생활비는 신우한테 타서 살다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남편에게 상속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 전부터 그 집은 남편에게 물려주시기로 말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또 그걸 조건 삼아 저희 돈을 뜯어가려 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졌다고 해서 한국 돌아오고도 저희한테 연락 한 번 없던 신우였는데 자기도 권리가 있는 부모님 유산을 순순히 포기를 하겠어요. 아마 진흙탕 싸움이 나도 충분히 날 것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거절을 했어요. 평소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인데 남편이 한마디를 거들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같이 싸웠다면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저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당장만 봤을 때도 엄청 손해보는 장사이지만 저희가 시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을 때 신우가 가만히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따지니 남편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일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신우가 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신우가 살 집을 우리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신우도 생각이 있으면 그 돈을 탐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4년 생고생 해가며 집 살 돈 만들어놨더니 그 돈으로 신우 집 사주고 시월드 시어머니와 거동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둥도 이런 기둥이 또 없고 효자도 이런 효자가 또 없었네요. 집안의 기둥 노릇 다 끝났다는 말 믿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 당장 본인이 기둥 노릇을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그럴싸한 상황만 만들어 놓고 나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 경우 조금만 더 고생하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하고 죽자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 월급이 남편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기는 했지만 전세보증금이 전부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공동의 재산 증식에 제가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여태껏 모은 돈의 절반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부모 봉양을 강요했던 게 귀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위자료 청구를 해서 뜯어올 수 있었네요. 모아놓은 돈 빼앗기고 당장 신우 시집 보내주려던 돈도 못 해주게 되니 아쉬웠는지 그제 와서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고 시부모님도 그냥 이제 당신들 집 팔아서 작은 집 구해 살 테니까 용서해달라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이미 찍어 먹어봐서 똥인 걸 아는데 그걸 구태여 한 번 더 먹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일 없다고 말하고 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집구석과 얽힐 일이 없으니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요즘 이혼한 거 흠으로 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그거야 남의 일이지 이혼한 제 입장에서는 사실 무거운 꼬리표이기는 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떳떳한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니 지나간 일을 후회할 바에야 앞으로 제가 더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저에게도 더 좋은 일이고 욕심부리다가 저 같은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놓치게 된 그 집구석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신우가 사고를 쳐서 시집을 가게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시부모님이 부르셔서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다녀왔는데 시부모 앞에 웬 젊은 총각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둘 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25살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고 다행이지 않은 사실은 아직 졸업도 안 한 대학생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도 없고 신우도 배가 불러오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4개월 차에 시부모님께 이실 찍고 하고 만 것이죠. 솔직히 저희는 왜 불렀나 싶었어요.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남자 겁주려고 병풍처럼 쓰려고 부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부모님은 아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남자한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사정없이 해대셨고 당연히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고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씀도 조금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를 돌려보내고 신우를 앞에 앉혀다가 너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밖에서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나간 지 3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을 다시 누르더라고요. 이번엔 부모님까지 대동해서 들어오네요. 남자 쪽 부모님은 꽤나 점잖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임신 4개월이나 되었고 지금 당장 화가 나시는 건 알겠지만 따님을 위해서라도 둘이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떠냐며 중재를 하러 오셨지요. 생각해보면 그 집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시부모님 당장에 성질난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지만 따지고 보면 신우이 인생이 걸린 일인데 무작정 화만 낸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자가 불리하지 남자 쪽에서는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고는 뭐 남자 혼자 친 건가요? 무조건 남자 잘못이라고 몰아가기엔 신우가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부모님도 남자 쪽 집안에서 저자세로 나오며 결혼을 시키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니 태도가 살짝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은 신우 뱃속의 아이부터 챙기며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무슨 생각인지 남자 쪽에다가 니네 아들이 우리 딸 인생 망쳐놓았다는 식으로 우기며 일단 집부터 해와라, 자동차를 해와라, 뭘 가져와라, 뭘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우기기 시작했어요.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그 집 아들이 사고를 친 거나 마찬가지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자세를 취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하나를 해주겠다 하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무슨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는 요구에 열이 받았는지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똥줄이 조금 타기 시작했나 봐요. 신우시켜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하는 둥 어떻게든 마음 뚫릴 생각을 찾더군요.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남자친구는 신우가 어떻게 해보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정신 빠진 신우한테 콩깍지가 강하게 씌어서 결혼을 꼭 하고 싶은 건지 부모님을 설득을 했는가 봐요. 남자 쪽 식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시댁에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아들만 혼자 들여보냈다가 쫓겨나니 이번엔 멀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옷이 날개라더니 한껏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부티도 잘잘 흐르고 전에 봤던 동네 아줌마 아저씨 같던 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차려입은 옷 때문에 그런가 말투도 행동도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품이 있어 보이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궤변을 뱉을 때마다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집 아버지는 지역에서 독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공무원 출신으로 집안이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두 사람은 이건 우리 아들 잘못도 있지만 양쪽에서 잘못한 일이고 이미 아이도 생긴 상황이니 좋던 싫던 간에 두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집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마련해 줄 터이니 아이 출산 후 정식으로 식을 올리던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식을 올리던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지금부터 같이 살던지 정하라고 하셨어요. 집을 원하는 곳에 해주냐는 말에 시어머니 눈이 반짝하시며 지역에서 제일 비싸고 신축인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대며 그 아파트도 해줄 수 있냐고 물으시니 남자 쪽 아버지는 시모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마련해 주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더군요. 시부모님 봉잡았다는 표정으로 싱글벙글해 계시며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실 것 같은 분위기로 말을 꺼내는데 그 집 아버지가 말을 딱 자르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더라고요. 관습적인 건 부족함 없이 다 지원을 해주겠으니 당신들은 뭘 가져올 수 있느냐고 물으시며 우리 시댁에선 당장 뚝딱하고 나올 규모가 아닌 정도의 혼수와 예단 목록을 내밀더군요. 끝까지 예의를 갖춰며 저자세로 나오는 그분들을 우습게 보며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면서 한몫 뜯어낼 것처럼 행동을 하시니 아예 그분들께서 이참에 작정을 하고 제안을 들고 오신 거지요. 그분들이야 지역 유지에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빵빵한 집안이지만 저희 시댁은 사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더러운 성질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나마 신우가 얼굴이라도 예뻐서 어떻게 돈 많은 남자를 물었나 본데 그쪽에서 결혼을 위한 확실한 조건을 들고 나오니 시모도 엄두가 나질 않는지 주춤하시더라고요. 현실을 직시하니 정작 자기들은 몸뚱이 말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시부모님이 그분들 제안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 집 사람들은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하고 유유히 자리를 뜨셨어요. 시모는 허탈한지 닥쳤던 개마냥 현관문 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모르겠고 신우 뱃속의 아이만 불쌍하더라고요. 엄마와 할머니가 될 여자가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을 가지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시댁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건 더럽게 많았어요. 당시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풀려 집안 형편이 어렵던 시절이라 저희 쪽에서 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도 요구하는 거에 비해 뭐 하나 해줄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양쪽 다 집안에서 지원받는 건 없는 걸로 하고 남편과는 단칸방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피차 저도 남편도 서로 해온 건 없는데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 간섭도 많이 받아야 했고 별 쓸데없는 일로 종노릇, 식모노릇도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묵묵히 살았지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요. 단칸방 생활 시작했지만 둘이서 힘을 합쳐가며 용케도 돈을 모아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 2년 반 만에 8천짜리 전셋집을 구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제 든든한 배우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저희가 전셋집을 구한 시점쯤부터 해서 친정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시집갈 때 해준 게 없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저만 보면 뭘 자꾸 해주시려고 안달이셨어요. 제가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니 그렇다면 돈을 모아 새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저에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한테는 집을 구해줄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를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저보고 알지 않느냐고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돈을 가지고 그러셨는데 집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며 제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비밀로 하라고 계속 저를 닥달하셨어요. 저도 시모에게 당했던 게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번 신우의 일도 사실 제가 친정아버지께 부탁하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일부러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하다 정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줄 의향은 있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남자 쪽 집안에서 요구하는 걸 맞출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 상황에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 탓이라기보단 제 탓을 하셨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거 이럴 때 도움도 안 되고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가 없는 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은 신우는 벌써부터 아이를 가졌는데 대를 이어야 할 며느리는 임신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또 제 속을 후벼 파시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시부모님이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 생긴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8년을 넘게 참아왔는데 더 못 참을 게 있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참고 있으니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 잘 풀리신 건 모르고 있으니 거지 같은 집안에서 며느리를 데려와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키고 대까지 끊어놓게 생겼다며 아주 속에서 천불이 난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와 제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는데도 남편은 거기다 대고 저랑은 상의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전세금 빼서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일단 신우부터 시집을 보내자고 하더군요. 전세금 빼고 나면 시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니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겠냐고 하네요. 결혼 생활 8년 동안 어떻게 마련한 전셋집인데 남편은 우리가 함께한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신우 시집 보내는 걸 위해 그 돈을 헌납하겠다 잘도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신우 시집 보낼 돈도 생기고 집안일 대신할 식모까지 꽁으로 생기니 대번에 무릎을 탁 치며 좋다구나 타령을 하시더군요. 여태까지 저를 위해준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은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나 봅니다. 제가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었나 봐요. 후회가 한가득 몰려오면서 이제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그 집에서는 5억짜리 집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딸내미 시집 보낼 돈 5천을 만들지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그리고 왜 그 돈을 내 집 전세금 뺀 돈으로 내려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소리 지르고 있는 저를 말리면서도 저보고 멍청하다고, 우리가 5천만 투자하면 5억짜리 집이 공짜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신우가 시집을 가고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2년 만에 5천만 원이 2억 5천이 되는 거라고 꼭 이렇게 숫자로 말해줘야 이해가 되냐고 혀를 차더라고요. 요즘 집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 운때만 맞으면 온 가족이 1억씩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세상에 우리가 언제 2년 만에 현금 2, 3억을 만들겠냐고 투자하는 셈 치고 협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 집안에서 유별나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사실 그 집 구석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신우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신우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그 집안하고 결혼해서 벌게 될 돈을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돈으로 신우 시집을 보내야겠으면 빼라고, 전세금은 8천이고 둘이 맞벌이 하면서 모은 거니 반은 제가 가져가겠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나누는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 그날까지만 하고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면 미안하다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그 집 구석 식구들 표정이 마치 반이라도 받게 돼서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밝아지면서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1,000만 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냐며 상의를 하더니 저보고 가져갈 땐 가져가더라도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정말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전세금을 빼고 저희 집 짐을 시댁으로 옮기는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서 쓰시는 외제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시댁인간들은 친정아버지 등장에 넋이 나가버렸죠. 그동안 사업 망한 사돈 집안에 단칸방에서 시작해 종노릇을 시켜도 군소리 한 번 안 하던 거지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본데, 그 거지라고 생각했던 친정아버지가 떡하니 외제차를 끌고 오시니 말이죠. 아버지는 저를 데려가면서 시댁을 향해 그 돈 없어도 당장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거지 같은 집구석에 단돈 1원도 묶여있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 늦지 않게 계좌에 넣으라고 하시더군요. 그깟 5천만 원, 내 딸아이 사람 대접만 해줬어도 내주는 건 문제도 아닌데 결혼할 때부터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온 가족이 아주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신우 결혼은 축하할 일이고 이제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2번 다시 엮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를 차에 태우고 출발하셨어요. 아버지 차 룸미러로 그 작자들을 슬쩍 쳐다봤죠.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아버지 차만 바라보고 있는데 차가 멀어지는 만큼 똑같이 멀어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니 참 오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가더라고요.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었네요.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언젠가 벼뜰 날이 오겠지 싶어 참아온 허송세월이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니 저는 다시 집안의 공주님이 되었네요. 아버지 출근하고 적적하신 어머니 말동무가 되어주고 일 끝나고 지치신 아버지한테 애교도 부려보고요.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후기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얼마 전에 남편이 용서를 구하며 연락이 와서 최근 소식 한번 전해드려요. 신우는 그렇게 조심성 없이 까불더니 결국 유산을 했다네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오고 가던 결혼 이야기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자 쪽에서 병원비 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신우가 파혼을 하고 자기도 많이 반성을 했으니 다시 합치자고 제안을 해오네요. 제가 원한다면 시댁과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된 것도 너가 나를 잃게 된 것도 전부 자업자득이라고요. 신우도 애초에 남자 쪽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적어도 결혼을 해서 적당한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자신들이 일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덕만 보려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라고. 이제 2번 다시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자식 장사해서 어디서 호구라도 물어서 인생 역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바닥부터 시작해 8년 동안 함께 고생해가며 많은 정이 들었던 남편이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네요. 이대로 제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인생의 막을 살아야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